안녕하세요. 5번째 상담 후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상담이 8회기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그 8회기를 다 진행하고 나면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모르겠네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겠죠? 오늘 의상이 되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마침 사건 얘기하니까 또 새로운 사건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차를 긁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공업사에 차를 맡기느라고 조퇴를 내고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온 김에 영상을 또 미리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다닥 카메라를 켜고 저는 영상을 찍고 또 대차를 위해서 차를 렌트하러 나가야 됩니다. 정말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 약간 옷차림도 가볍지만 좀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웃음도 많아지고. 요즘에 좀 마음 챙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거든요. 그래서 5번째 그 상담을 갔을 때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밝지 않으시더라고요. 상담을 시작할 때 원래는 한 주를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시고 이제 저는 어떻게 지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부족한 채로 끝났다 보니까 상담이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턱 붙은 듯한 느낌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번 상담 시간을 기다렸다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상담 시간에 저의 아픔이나 이런 부담 같은 거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느낌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에 짐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막 밝게 저는 오늘 상담 오는 길이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다고 지금까지 상담 중에 가장 마음이 편하게 온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상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남자친구를 좀 통제하려고 하고 계속 제 옆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원인을 이제 좀 세워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못하고 마친 게 조금 마음에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야기 중에 그 원인이 밝혀질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을 기다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왜 남자친구에게 저렇게 좀, 남자친구를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곁에 두려고 할까? 왜 남자친구를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렇게 엄청 대단한 남자친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남자친구에게 열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원인을 좀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까지 항상 성실한 태도로 모범적인 태도로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한 가지에 몰입해서 열중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언가에 몰입하고 열중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주어졌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남자친구에게도 뭔가 열중하고 몰입하면 그 남자친구로부터 보상이 반드시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대요. 자기는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접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몰입을 한다거나 열중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 그러니까 업무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열중하고 몰입하는 편이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직전 남자친구에게만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가 보다라고 느껴서 왜냐면 제가 사회생활도 적고 그리고 연애라고 할 만한 그런 연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진지한 관계를 이제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처럼 이렇게 몰입을 해서 인간관계도 공부와 비슷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는 원래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에 상담 시간에 남자친구는 외향적이고 저는 내향적이라서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저 자신을 완전히 남자친구 성향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어떤 집착하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연애를 할 때 항상 가지고 있었던 신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런 기질이나 신념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린 게 유기불안이었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진단에 푹 빠졌던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진단 검사 항목이 유기불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불안이라는 그 키워드가 제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아, 이건 완전 나다. 나를 설명하는 진단 기준이고 증상이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었고 좀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유기불안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저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남자친구한테 버리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결국에는 애착 대상에 의한 결과인 거거든요. 애착 대상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착 대상이 떠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와 불안이 있던 것이었는데, 사실 이런 유기 불안은 꼭 경계성 성격 장애뿐만 아니라 이런 애착에 어떤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착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해주셔라 라고 하시기에 뭐 너무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하시기에 제가 생각했던 부모님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옛날이라서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께 전해드렸던 그런 어렸을 때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잘 울고 떼쓰고 그런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고 잠을 안 자서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지만 잠에 드는 그런 아이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키우기가 까탈스럽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루는 이모가, 저희 부모님은 그 맞벌이셨거든요. 옛날부터 맞벌이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모가 많이 돌봐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모도 잠깐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말에라든가 아빠가 그래도 집에 계시면은 잠깐 맡겨두고 뭐 시장을 간다든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애를 맡기고 잠깐 어디를 가셨었대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애가 어찌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 갓난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다운이 아빠 아기가 이렇게 울 때까지 가만히 냅두고 뭐 했냐라고 했더니 우리 아빠는 태연하게 책을 읽으시면서 저렇게 잘 울어야 노래를 잘 부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알거든요. 저희 아빠는 애가 울고 떼쓰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아도 보고 달래도 받겠죠. 근데 애기가 계속 우니까 아 몰라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책을 읽으셨던 거죠. 넌 울어라 나는 내일 하련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한 4살, 5살 때쯤인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빠가 제가 떼쓰고 우니까 한창 4살, 5살은 떼쓰고 막 미운 짓 할 때잖아요. 그때 아빠가 제 버릇을 들여놓겠다고 얼마나 매를 드셨던지
옆집에서 애 잡는다고 아동학대라고, 그땐 아동학대라는 말도 없었을 거예요. 애 잡는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옆집에서 애 잡는다고 뭐 하는 거냐고 경찰에 이제 신고하려고 이제 막 오셨던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봐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저를 많이 혼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경악을 하시죠. 이 어린 아이는 당연히 우는 게 당연하고 그게 생존 본능인 것인데 그 아이를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물론 그럴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지만 반항해 본 적이 있느냐. 엄마 아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나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시기에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 아빠 그때 나 왜 그렇게 때렸어요? 라는 말을 내가 부모님께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정말 이성적으로 부모님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옳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나의 양육자이자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편을 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사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혼날만 했으니까 워낙 유난스러운 아이였으니까 부모님께서 저러셨겠지. 오죽하면 부모님이 나를 때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앞에 앉아있는 상담사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맞춰야지 자식이 부모에게 맞추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가요. 어린 아이가 울면 부모가 달래고 왜 우는지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울다가 울음을 뚝 멈추는 건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죠. 부모님이 날 왜 때렸을까? 그 작은 아이를 4살, 5살 되는 그 작은 아이가 잘못을 해봤자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때렸을까? 옆집에서 애 잡는다고 쫓아올 정도로 그 작은 아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서 눈물이 나오진 않는데 그 자리에서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선생님께서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이실 정도로 그 슬픈 감정을 이게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슬프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억누르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전부터 학습이 돼가지고 그런 연습이 안 되어서 슬픔을 직면하는 능력이 없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괜찮은지를 확인한 후에 그 나중에서야 저를 살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는 다 지쳐서 나를 살필 여유가 없고 물론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어떻게 살피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 애착을 형성할 대상도 없었지만은 저 자신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외로웠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옛날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수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포기인데, 이제 독립을 하고 진짜 내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원 가족, 제가 자녀이고 부모님이 계신 그런 원 가족에서는 제가 제 의견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은
부모님이 형성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뭐 하다못해 지금은 제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결국에 주도권은 부모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너 혼자 살 때 키워. 이렇게 나중에 너 어른 되면 키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 우리 가족, 새로운 우리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항복을 하고 새로운 데에다가 내 땅을 찾아서 나라를 세워야겠다. 꼭 이런 마음처럼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원가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새로운 그리고 안정적인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가족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친구 중에서도 자기 원 가족과 끈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관계에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원가족과 선을 긋고 새로운 나의 가정을 만들 거야, 꾸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의 원가족에 그렇게 음, 밀착되어 있지 말고 그 원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의 가족, 우리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던 이유가 아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족이 저한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기불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애착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직전까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의 사생활이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사생활을 다 못하게 하고 제 옆에만 두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상대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의 사생활을 즐기고 이렇게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제 사생활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보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분리가 되려면 이 애착 대상으로부터 억지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쌓아야 되는 거였죠. 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애착 대상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질리고 불편하고, 때로는 따로 생활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구나. 하루 종일 붙어 있는다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혼자 하는 이 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분리가 되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분리가 되는 것인데, 저는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떼려고 하니 얼마나 붙어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제 자신인데도 안쓰럽고 애틋하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완전 상담 끝날 때쯤에 이제 하셨거든요. 상담 마무리 단계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대답을 하고 상담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을 하느라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잠깐 이제 다음 상담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문 열어주고 다시 앉는 그 동안에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잠깐 생각을 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쭤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생님은 반드시 찾을 거다 말씀을 하시면서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이 음, 선생님께서는 저를 되게 항상 얘기하지만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남자들이 막 달라붙을 거래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선생님의 그런 외모나 직업이나 겉으로 보이는 장점만 가지고 좋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놓지 않고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또래와는 조금 다르게 남자를 볼 때, 이성을 볼 때, 뭐 직업을 본다거나 외모를 본다거나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그런 외적인 조건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가 영순이인 사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실은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과 타협을 해야겠다고 느꼈고 그냥 사람 다 비슷하니까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러면 편하고 좋겠지만 제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잉, 뭐라고 할까요? 돌봄을 받았다고 할까요? 너무 과하게 돌봄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뭐가 됐든 저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넘치는 사랑, 과분한 사랑 이런 게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랑과 그런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내 편이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좀 도피를 하기 위한 그런 상대를 찾아서 연애가 됐든 결혼이 됐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또 지금처럼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는데 연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참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혼이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뭐 그런 건 맞죠. 다른 사람의 저도 반쪽이 되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의 반쪽이 되어주는 이유도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같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겠다 새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제가 혼자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누구와 만나도 상대를 갉아먹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아팠는데 다시 시선을 상대가 아닌 저에게 돌리니까 그래 나에게도 이런 사랑과 평안을 주는 진정한 내 편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쉽게 찾아오진 않을 테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으려고요.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 영상을 웃으면서 봤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환절기여가지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계속 콜록콜록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